음, 안녕하세요. 남자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인생을 말아먹을 뻔한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땐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썰맘 채널에 글을 드립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사례를 유심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막상 용기를 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네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고 물건이 날아다니거나 고성이 오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렇게 지지고 볶던 두 분은 서로 각자의 인생을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겁니다. 엄마가 커다란 가방을 싸고 있길래 엄마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 왜 갑자기 가방을 싸는 건데? 미연아, 너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아빠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어디 가? 엄마는 아빠랑 살기 싫어서 멀리 떠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미연이를 자주 볼 수 없을 거야. 어, 그런 게 어딨어. 난 싫어. 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미안해, 미연아. 엄마가 가끔 얼굴 보러 올게. 응? 잘 있어야 돼. 알았지? 엄마 가지 마. 엄마. 엄마는 옷자락을 붙잡고 오는 저를 모질게 뿌리치곤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게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가끔 제 얼굴을 보러 오겠다는 엄마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 엄마 손을 한창 타야 할 나이에 아빠와 할머니 손에 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했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소주에 밥을 말아먹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었고 술만 마시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울 땐 친할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진정이 되지 않았죠.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을 해나가셨는데 그나마도 술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나중에 커서 절대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더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 여러모로 결핍이 많은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나마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크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결국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술만 마시면 난동을 피우는 아빠 때문에 주변 이웃들의 피해가 너무 심했고 결국 경찰과 관계기관의 중재로 강제 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빠가 병원차에 몸을 싣고 떠나던 날 아빠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미연아, 아빠 치료 잘 받고 올 테니까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아빠.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야 돼.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떠나버렸으니 어린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하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유일한 제 아빠였던걸요. 아빠는 꼭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2년 만에 본 아빠의 얼굴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해골처럼 행하던 눈빛엔 생기가 돌았고 안색도 좋았고 얼굴 살도 올라 있었어요. 미연아, 아빠 이제 술 완전히 끊었어. 다시는 우리 딸 마음 아프게 만들지 않을 거야. 정말? 아빠 정말 술 끊었어? 그렇다니까. 이번엔 진짜야. 아빠 이제 우리 미운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만 믿어. 알았지? 늘 가래가 끓는 듯한 아빠의 목소리가 맑아졌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았어요.
할머니도 아빠의 변화된 모습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죠. 아빠는 제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일을 나갔고, 일이 없는 날엔 도배 기술을 배운다며 학원도 다니셨어요. 저는 아빠가 물처럼 먹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도 우리 아빠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박복한 탈자라는 건 아마 우리 아빠를 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저와 할머니는 어깨가 들썩일 만큼 깜짝 놀랐죠. 자신이 아빠의 동료라고 말한 그 아저씨는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아빠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얼른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낯빛이 새하얗게 질린 할머니는 부랴부랴 제 손목을 잡고 아저씨의 차에 올라탔죠.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저는 막상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만 불러서 아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었거든요. 할머니는 만신창이가 된 아빠의 모습을 보곤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곡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비참한 사고를 당했고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했던 겁니다. 이제 겨우 술을 끊고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결심한 아빠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는데 그제야 저도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요. 아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일을 나가시며 악자같이 절 키우셨어요. 할머니는 건물 청소를 하셨는데 그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 약간의 보험금과 위로금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손녀딸과 함께 살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희생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무척 대견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 할미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절대 모르게 행동하지 말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엔 믿을 놈 하나 없어. 할미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참, 내가 무슨 어린애야?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걱정이나 해. 이제 나 취직했으니까 일도 그만두고. 할머니가 무슨 이팔 총춘인 줄 알아. 내가 우리 할머니 먹여 살릴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으이구 이거사.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네 시집 미쳐날 생각을 해야지. 할미는 아직 쌩쌩하니까 그런 소리 말어라. 그래. 손녀가 효도하는 거 보려면 쌩쌩하게 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제겐 할머니가 엄마이자 아빠였어요.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었죠. 그러나 할머니가 가는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 할머니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 가신 지 꼭 한 달 만에 아빠가 계신 하늘나라로 떠나셨네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붙들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연아, 당당하게 살아.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말고 네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 두고 도망쳐버린 친엄마, 술만 마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빠,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만 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모두 절 떠나고 없었지만 혼자 남은 저는 제 인생을 씩씩하게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가지면서 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늘 불안했던 마음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남자 동료가 뜬금없이 제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뮤지컬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공짜표가 아깝다면서 꼭 자기랑 함께 보자고 조르는 겁니다.
우리는 격이 없이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 없이 뮤지컬을 보러 갔죠. 나름 재미나게 뮤지컬을 관람하고 헤어지라는데 그 친구가 밥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사한 곳을 예약해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야, 장혁수,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고급진 곳에서 밥도 살 줄 알고. 아니. 평소에 너한테 이것저것 신세도 많이 졌고 해서. 그래서 맛있는 거 한번 사려는 거지. 그래. 덕분에 뮤지컬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좋네. 근데 미연아, 내가 매일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는데.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답답해 죽겠네. 넌 눈치가 발바닥에 달렸어? 왜 이렇게 내 맘을 몰라주냐? 내가 너 좋아한다고. 뜬금없는 직장 동기의 고백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절 좋아하고 있었고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하더라고요. 연애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을 거절했어요. 그는 그저 단순한 직장 동료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구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그 친구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늘 한결같은 진심을 보여주었고 이런 남자라면 연애를 해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제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떠나버린 이후 제가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았죠. 남자친구 본가는 전라남도 순천이었는데 남자친구의 형님 두 분 모두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살고 계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절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은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우리 혁수 여자친구를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혁수한테 시집을 온다고 할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미은 씨 얘기 좀 들었는데 그렇게 애교도 많고 여성스럽다고 하던데 내 평생 소원이 딸 같은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첫째랑 둘째는 선머슴 같은 며느리들이라서 여태 소원풀이를 못했어요. 이제야 소원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기대가 크다니까요. 그러셨구나. 네, 받아만 주신다면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혁수랑 같은 직장 동료라면서요? 직장 탄탄하고 인물 좋고 모년대 없이 성격 좋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서로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예비 시부모님은 흔쾌히 절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당시 그 자리엔 예비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예비 시아주버님들과 손윗동생들까지 계셨는데 시종일관 하하호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하던지 정말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목과는 거리가 먼 집안 환경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집안의 가족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윗동서들도 너무나 상냥하게 절 반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가? 정말 피부도 뽀얗고 너무 예뻐요. 우리는 시골에서 소나치고 밭일만 해서 새까맣기만 한데 우리 도련님 정말 섹시한 번 제대로 골랐네요. 안 그래 둘째 동서? 네 형님. 미은 씨가 막내 동서가 되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너무 화사해질 것 같아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라니까. 저를 반기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결혼을 하기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진 않았어요.
저는 시집 미천 대줄 부모도 없었고 농사 짓는 남편 집도 썩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저는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은 공공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또 좁은 집에서 살림살이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 몸뚱이만 저희 집에 들어오면 그게 곧 신혼집인걸요. 둘이 같은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차차 넓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의 소박한 신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완벽한 착각이었다는 건 신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막내 동서, 이번 주말에 순천에 내려오지? 네? 순천에요? 순천에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서방님이 얘기 안 했어? 요새 농번기라 자기들도 일손 보태야 하는데. 네, 아니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근데 형님, 어머님 농사일에 저희가 꼭 가야 돼요? 참, 동서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 많은 걸 언제 다 해.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인건비가 좀 비싸야지. 이럴 때 자식들이 안 도우면 언제 돕겠어. 그건 그렇죠. 알겠어요, 형님. 제가 그 일랑 얘기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꼭 내려와야 돼. 지금 일손이 얼마나 딸리는데. 새벽 일찍 출발해 동서. 알겠습니다. 멍겁결에 내려간다고는 대답했지만 전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얼마나 먼데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러 가야 한다는 게 좀처럼 납득이 어려웠어요. 농번기라는 건 매년 오는 거고 그럼 그 시기에는 저희가 매 주말마다 시간을 할애해서 순천까지 가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야 한다는 말은 남편에게도 들은 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될 수 없지 않다는 듯 대답하는 겁니다. 형수님 말이 맞지. 농번기 때는 우리가 가끔 내려가서 일손 돕고 그럼 좋잖아. 아니, 당신은 무슨 동네 슈퍼 가는 것처럼 말하네? 주말에 겨우 쉬는데 어떻게 매번 순천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느냐고. 그건 아니지 않아?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큰형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올해 농사는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많다고 말이야.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갔다 오자. 솔직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힘든 부모님을 돕는 일이라니까 마냥 빼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갔죠.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청명스럽게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점심 먹을 때인데 이제 도착해서 언제 일할래? 죄송해요, 어머니. 차가 너무 막혀서. 그럼 막힐 거 계산해서 더 일찍 출발을 했어야지. 너는 어떻게 된 게 허리 빠지게 일하는 시부모 생각을 안 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아파트로 나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져서 차갑게 보시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순천까지 부모님 농사일을 돕겠다고 왔는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어머님을 따라 밭으로 향했죠. 밭에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도 계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귀한 동서 왔어? 근데 너무 늦게 왔다. 이러다가 해가 넘어가겠네. 안녕하셨어요, 형님. 차가 좀 막혀서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새벽 일찍 출발하라고 했잖아. 일 조금만 하려고 꼼수 쓴 건 아니지? 아니에요, 형님. 그럼 늦게 온 대신에 이 악물고 해야 돼? 내가 감시한다? 두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대며 낄낄 웃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 갑자기 농사일을 도우러 오라는 말이나 갑자기 돌변해 저한테 차갑대고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쎄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진짜 바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서 길들이기 같단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님들은 제가 밭일을 하고 있는 내내 이러쿵 저러쿵 둘이 번갈아가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짜증을 부렸죠. 아니야, 동서. 그렇게 비틀어서 뽑으면 못 쓴다니까. 어떻게 회사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한 번에 못 알아들어. 동서, 대학 나온 거 맞아? 네, 대학 나온 거 맞아요. 저 서울 4년제 대학 나왔어요. 형님은 대학 근처에도 못 가봤겠지만요. 어머,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대학 나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유세를 떤 게 아니라 형님이 저 대학 나온 걸 못 믿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서 원. 원래 서울 여자들은 다 이래. 무슨 그깟 대학 나온 거 가지고 콧대가 하늘을 찔러.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형님이 먼저 대학 나온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한다면서 핀잔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학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 한마디 했다고 그게 고가워서 그랬다는 거야. 동선 이제 보니까 정말 모난 구석이 있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단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제 막내 동생 무서워서 어리 말이나 하겠어. 형님들은 제게 싫은 티를 팍팍 냈고 기분이 상했던 저도 웃는 얼굴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그날은 그냥 꼭 참았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형님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하지 않던 농사일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쏠시더군요. 이튿날은 일요일이었고 저희는 오후까지만 일을 돕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돼 있었어요. 일찍 일어난 저는 아침상을 차리는 시어머니를 도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손윗사랑한테는 잘해야 하는 거야. 네 형님들이 잔소리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기분 나쁘다고 따박따박 대들면 어쩌자는 거니? 가족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 셈이냐?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니들 결혼을 허락한 건 미은이 네가 얌전하고 순종적인 것 같아서 허락한 거다. 여자가 시집에 갔으면 어찌됐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 거야. 그럼 그 집안 법도를 따르면서 살아야지. 집안 통비박산의 내 신부가 아니라면 네 형님들 말에 토달지 말고 잘 들어야 해. 알았니?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밭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둘째 형님이 빈정거리며 절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 동서님, 시댁이 누추했을 텐데 어떡해. 잠은 잘 주무셨나요? 서울 사람들은 침대에서만 잠을 자서 구들장은 등짝이 베겼을 텐데요. 네? 아니에요. 그럭저럭 잘 잤어요. 아이고 그래. 그거 참 다행이네. 난 동서가도 서울 사는데 대학 나왔다고 자랑을 하길래 또 허름한 곳에서 못 주무시는 줄 알았지. 아니 형님들, 자꾸 왜 이러세요? 지금 일부러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지금 동서 생각해서 안부 묻는 거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냐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긴 뭘 그만해. 동서 기가 팍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건데. 둘째 형님은 첫째 형님에게 보여주겠다는 듯 작정하고 절 골리더군요. 빈정대면서 깝죽대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윗 사람들에게 자라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데도 꼭 참아냈죠. 저 정말 경고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서는 그게 문제야. 지 맘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눈깔부터 뒤집어 까잖아. 동서는 형님이고 뭐가 안 보이지.
집안의 막내 며느리가 됐으면 윗사람에 대한 예의 범절부터 배워야지. 이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되려 그래? 저는 둘째 형님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대파를 강하게 휘둘렀어요. 흙도 좋고 볕도 좋아서인지 대파가 하도 실해서 어린애 팔뚝만 했는데 둘째 형님은 제가 휘두른 대파에 머리를 퍽 하고 맞았고 곧바로 머리를 감싸진 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동서, 지금 대파로 내 머리 내려친 거야? 어머, 죄송해요. 대파 흙을 털어낸다는 게 잘못 맞았나요? 그러니까 왜 사람 일하는데 가까이 와선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게 제가 그만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아씨 정말 동서 일부러 그랬잖아. 안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괜히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저리 가서 형님 일이나 하세요. 일하는데 자꾸 거치적거리잖아요. 전 괜스레 대파줄기를 휘휘 휘두르며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님이 기가 질린 듯 절 노려보더니 씩씩거리며 큰형님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맞았다고 큰형님한테 고자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저들의 유치한 동서 길들이기에 순순히 동참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깐족거리는 둘째 형님 머리통을 대파로 시원하게 후려치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실실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파를 맞고 당황해하는 형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까 둘째 형수님한테 대파 휘두른 거 진짜 모르고 그런 거야? 형수님이 엄마한테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도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잔소리를 대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을 수도 있고. 뭐야, 당신 정말 왜 그래? 형수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도 오러 내려온 건데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뭐,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당신 눈에는 형님이 봉변당한 것만 보이고 내가 형님들한테 괴롭힘 당한 건 안 보여? 형님들이 나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모르겠냐고. 그래서 일부러 승천도 내려오라고 그런 거고. 무슨 당신 기를 죽이려 했다 그래. 형수들이 보기에는 당신이 모든 게 서투니까 가르쳐주려는 거였겠지. 그리고 엄마도 그러시더라. 당신이 너무 새침했더니가 불편하시대. 왜 막내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며. 그런데 당신 어제 오늘 얼마나 인상 쓰면서 있었는지 알아? 아니, 시어머니한테 애교도 좀 부리고 아이양도 좀 떨면 어디가 덧나냐? 시댁 일 한번 도와주러 내려온 게 그렇게 못마땅해.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어머님은 나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하셨는데. 결혼 전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하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변해서 냉정하게만 구시잖아. 내가 거기에다 무슨 애교를 부리니. 진짜 막내딸도 그렇게 못해? 그게 형수들한테 대파 휘두르고 시어머니한테 인상을 쓴 이유야?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당신 진짜 실망이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일 줄도 알아야지. 결혼 전처럼 제멋대로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뭐라고? 당신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당신은 시댁 식구들한테 무조건 고개 숙이고 순전적인 며느리 들이려고 날 선택했니? 내가 무슨 하녀야? 니네 집 종년이냐고. 아우,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남편은 제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자기네 집안 사람들에게 순종적이지 않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니까요. 감정이 상한 저희 두 사람은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러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혼 상대자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슬슬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골이 생겨버렸어요. 남편은 항상 뭔가 화가 단단히 난 사람처럼 굴었고 필요한 대화 외에는 저랑 말을 섞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화해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부싸움 한 번에 저렇게 속좁게 굴 줄은 정말 몰랐죠. 어릴 적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저에겐 남편의 태도가 몹시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전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살얼음처럼 위태로웠지만 어떻게든 명절을 새긴 쇠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천으로 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시댁에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하나 띡 하고 오더군요. 사과배, 대추, 곶감, 약과, 산적, 홍옥춘, 조기, 민어, 홍어, 육전용 소고기포, 동태, 두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북어포. 일단 이 정도만 사오너라. 양은 알아서 넉넉히 준비하고. 순천역 바로 앞에 순천 엽전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 된다. 명절 음식을 만들 재료를 줄줄이 보내놓고 저보고 전부 다 사오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음날이 바로 명절인데 이제 재료를 준비하라는 건 아직 명절 음식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형님이 두 분에다가 시어머니까지 계시는데 그럼 제가 내려올 때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제 속은 뒤집어질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우리가 가는 길에 사가면 되는 일을 뭘 그렇게 삐져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차 돌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아보자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을 1시간 반이나 돌아다녔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재료를 겨우 다 준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짐을 바리바리 들고 시댁을 들어갔는데 거실엔 시부모님과 형님 네 분들이 과일과 간식을 먹으며 하하호호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온 마음을 꼭 참고 인사를 건넸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왜 이제야 왔냐는 핀잔만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니들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무슨 시장 한번 보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걸리는 거니? 이러다가 언제 차례 음식 만들겠어? 어머니가 사오라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이 볼멘수리부터 하는 것 좀 봐라. 그거 좀 사왔다고 입이 나와서는. 아, 뭐해. 빨리 짐 내려놓고 음식 준비할 생각 안 하고. 네, 제가요? 그럼 막내 며느리가 준비해야지. 누가 하니? 그러니까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준비하라고요? 아유,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너희 형님들은 시집 올 때 다 그렇게 했어. 우리 집은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 맞는 명절에는 걔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게 전통이자 신고식이야. 네? 신고식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짓에 제가 머뭇거리자 갑자기 둘째 형님이 쓱 오더니 앞치마를 제 얼굴에 휙 집어던지더군요. 그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젠 네 인생 종쳤어. 어디 개고생 좀 해봐. 고수해 죽겠다는 듯 배실배실 웃음을 흘리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큰형님과 시어머니까지 그런 절 보며 비웃고 있었고요. 남편을 포함한 아주버님들은 자기 일들이 아니라는 듯 TV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한 통속이 돼서 입으로 절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마 대파 사건도 한몫을 했겠죠. 어쩌면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완벽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남편과 상식에 벗어난 시댁 식구들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둘째 형님의 얼굴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놀란 둘째 형님이 허둥대며 엉덩방아를 찢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른들 계시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손윗동서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어? 넌 시댁이 그렇게 편하니? 내가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집안 며느리 탈퇴하려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게 네 맘대로 되는 일이니. 왜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관두는 거죠. 어머니 귀한 막내 아드님도 반품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아니 얘가 미쳤나? 옛날이었으면 소금 한 바가지를 맞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겠단 말이냐? 누가 이혼을 해주기라도 한대?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저 이 남자랑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몇 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자고 결혼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 흔들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혼인신고를 아직도 안 했어? 그게 정말이냐? 놀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이 미친 거사. 여태 혼인신고도 안 하는 등신이 어딨어? 암튼 이번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 명절 음식은 다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첫째랑 둘째도 이제 그만하고 얼른 주방에 들어가서 준비해라. 그래요. 이제 내일 명절 세려면 빨리 음식 준비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럼 열심히들 하세요. 전 이만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니 얘가 정말 왜 이래? 가긴 어딜 가?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셨어요? 저 이제 며느리 안 한다니까요. 저 이 남자랑도 그만 살 거예요. 제가 눈에 뭔가가 씌었나 봐요.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밴댕이 속에다가 자기 엄마 치마폭이 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신이네요. 그러니 혼인신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자 그제야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린 남편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엄마랑 형수들이 장난친 거 가지고 정색하면 어떡해? 일단 좀 진정하고 거기 앉아봐. 내가 거길 왜 앉니? 나 앞으로는 순찬적으로는 오줌도 안 넣을 생각이거든. 난 내 차 타고 서울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푹 쉬다 와. 아니 여보, 이렇게 가면 나보고 어쩌라고. 절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현관 밖을 나서는데 형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따지는 겁니다. 동서 정말 미쳤어? 겨우 이만한 일로 이혼을 운운해? 결혼이 장난이니?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니까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이댁이랑 엮이면 평생 속 썩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 정말 말 다 했어. 야, 그리고 있잖아. 네 동서 아니니까 반말하지 마. 그놈의 신고식은 니들끼리 다 해먹고. 알았니? 악에 바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독서를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세등등했던 형님들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며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 짐을 고스란히 빼서 승산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당연히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남편 얼굴은 회사에서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옥상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초장에 여자 길을 지려놔야 편하다는 형수님들 말을 내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화 좀 풀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 말 못 들었어. 어차피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고 서로 대상 갈라먹을 것도 없어. 그냥 잠깐 동거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 다시는 당신이란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진척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미은아, 그렇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네 식구들이지.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바보 만드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니. 원망하려면 네 엄마랑 네 형수들이나 원망해. 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미은아. 전 그렇게 그 남자랑 깔끔하게 쪼매냈습니다. 솔직히 미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을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적 불우했던 집안 환경은 가정의 단란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잘 알게 만들었어요. 이 남자와 이 남자의 가족들은 저희 가정의 단란함을 깨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고달파질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은 저 혼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게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저도 장담하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번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행복은 운도 있겠지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크겠죠?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